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이버캡을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3만 달러 이하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지원되는 차로 소비자 인도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시작은 전 세계 최고의 IT 유튜버 중 하나인 2천만 유튜버 마커스 브라운리의 발언이었어요. 테슬라가 위 로봇 행사에서 사이버캡을 처음 공개했을 때 리뷰했던 바로 이 영상을 보면 For $30,000 before 2027. No, they're not. There's just no way that they're actually going to be able to do that. I mean, if they do, let's say they do, I will shave my head on camera. 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2027년 전에 3만 달러짜리 사이버캡을 진짜 소비자한테 판다면 내가 카메라 앞에서 삭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영상에서 Notorious Elon Stuff라고 말도 하면서 이게 일론 머스크 특유의 고질적인 허풍이야, 뻥이야 이거, 절대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캡 1호차가 생산 라인에서 나오면서 뭐야 2026년인데 벌써 차가 나왔네? 너 삭발해야겠네? 라면서 사람들이 X에서 마커스 브라운리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삭발한 합성 이미지를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 한 포스팅에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깁니다. Gonna happen. 야, 너 진짜 삭발해야 되겠는데?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답글을 남긴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다들 X에서 뭐 포스팅 올리고 노는 거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후에 딜런 루미스라는 사람이 진지하게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진짜로 2027년 전에 3만 달러 혹은 이하로 소비자에게 사이버캡을 팔 거야? 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yes! 라고 답변을 남겼어요. 이 한마디에 언론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의 가격과 소비자 인도 날짜를 정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언론도 3만 달러 미만 사이버캡 2027년 출시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될까요? 오늘은 테슬라 사이버캡이 진짜 3만 달러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소비자 인도가 현실적인지, 국내 출시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틀 전에 X에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사이버캡의 첫 생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텍사스 기가팩토리 직원들이 차 한 대를 둘러싸고 있는 사진이죠. 정작 사이버캡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래 테슬라가 이런 연출 방식을 많이 써요. 사이버트럭 첫 생산 때도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죠.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온라인에서 사진을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테슬라 빌드 퀄리티는 역시 형편없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완성도가 낮은 초기 빌드는 굳이 보여주지 않고 첫 차가 나왔다는 마일스톤 자체만 알리고 이 차의 디테일을 공개하는 건 나중 일이라는 거죠. 사실 1호차가 나왔다는 건 쉽게 말해서 시험 삼아 한 대를 조립해본 것에 가깝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걸 파일럿 빌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양산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대로 조립이 되는지, 부품이 제대로 맞는지, 뭐 공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파일럿 빌드 단계에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라인이 돌아가면서 생산이 시작될 겁니다. 테슬라가 제시한 목표는 사이버캡 한 대당 생산 속도 10초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초기 생산 속도는 고통스러울 만큼 느릴 것이다 라면서 일단은 기대치를 조절해놨습니다. 아니 사이버캡 부품 수도 모델 3 대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데 그냥 기존 라인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랑 로봇이랑 합심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또 이렇게 밑밥을 까세요 형님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 사이버캡에는 차 한 대당 생산 속도를 10초로 극단적으로 줄이고 따라서 차 한 대당 가격을 3만 달러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생산 혁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언박스드 프로세스죠.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짝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자동차 공장은 꼭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발로 단차를 농담이고요. 사실 기존의 자동차 대량 생산 방식은 미국 포드가 근본입니다. 1913년 포드가 1차 혁명을 일으켰는데 당시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차체 뼈대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이동하면 기계나 작업자들이 이 뼈대 안으로 엔진, 대시보드, 시트, 배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집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당시에 모델 T라는 자동차를 똑같이 수백만 대를 찍어내는 데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지 못하고 재고가 쌓인다는 문제였죠. 그래서 토요타가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를 발전시켜서 린 생산 방식이라는 2차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신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Just in Time, JIT였어요. 포드처럼 부품을 산더미로 쌓아두는 푸시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만큼만 정확한 시간에 공급받는 풀 방식을 도입해서 재고나 낭비를 없앴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카, 자동화였어요. 기존의 포드의 라인은 불량이 나도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지만 토요타는 불량이 발생하면 라인이 즉각 멈추고 작업자가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하면서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고 토요타가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일하는 방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회사들은 토요타의 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나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해결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차체가 곧 박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포드 방식이든 토요타 방식이든 공통점이 일단 금속판을 찍어서 차체, 즉 박스를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으로 모든 걸 집어넣는 거예요. 대시보드를 앞유리 구멍으로 밀어넣고 바닥을 깔고 시트를 달고 배선을 연결하고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작업자가 차 안으로 몸을 꾸겨 넣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생기죠.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나 기계 수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또 라인이 돌아가면서 한 구간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이 라인 전체가 멈추게 돼요. 이게 100년 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보완은 해왔지만 이걸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사이버캡에서 요걸 건드린 겁니다. 테슬라는 2023년 인베스터데이에서 언박스드 공정을 처음 발표했는데 이름 자체가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박스를 먼저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박스드 공정이라는 건 애초에 차를 6개의 모듈로 분리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앞바퀴 모듈, 뒷바퀴 모듈, 왼쪽 측면, 배터리 팩 등등 애초에 이렇게 모듈로 설계를 해서 각각의 모듈을 각기 다른 라인에서 동시에 조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바퀴 모듈이면 이 모듈에 전기 모터, 서스펜션, 조향 장치를 다 조립해 놓는 거죠. 도색도 거기서 따로 합니다. 그리고 조립은 그냥 레고 블록처럼 이 모듈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에 결합만 하면 됩니다. 왜 이게 혁신이냐? 사람이나 기계가 복잡한 차체 안으로 팔을 뻗어서 작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열린 공간에서 오픈 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훨씬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차 대시보드를 넣을 때 이걸 좁은 구멍으로 조심조심 이렇게 밀어 넣을 게 아니라 그냥 열려있는 전방 모듈 위에서 로봇이 그냥 위에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따로 병렬로 진행되니까 가장 오래 걸리는 조립 공정에 맞춰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모듈들을 그냥 따로따로 생산한 걸 다 모아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죠. 사실 다른 회사들은 아직 이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싶어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전자 아키텍처 설계 자체가 아직 조널 아키텍처가 아니라 도메인 아키텍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들은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에어컨, 오디오 각 기능별로 각각의 ECU가 따로 있고 이 수백 개의 ECU들이 차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배선이 차 안을 막 거미줄처럼 뒤덮어 있죠. 이런 이미지처럼. 이게 지금 조금 정리돼서 기능별로 고성능 ECU가 하나씩 달려있는 도메인 아키텍처로 진화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도메인 아키텍처에서도 배선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차의 앞과 뒤, 옆과 옆, 위와 아래가 다 배선으로 얽혀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모듈 단위로 잘라서 따로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널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있죠. 차를 공간적인 구역, 존으로 나누고 각 존에다가 고성능 ECU를 두는 거예요. 그 구역 안의 모든 기능은 그게 뭐든 간에 전부 그 존의 ECU 하나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선도 그 존 안에서 대부분 완결이 돼요. 존 ECU랑 중앙 슈퍼컴퓨터랑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앞바퀴 모듈을 따로 조립할 때 그 모듈 안에 전기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완성하고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듈하고 연결하기 전에 이미 이 모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이 끝나는 거죠. 마지막에 결합할 때 이 모듈끼리 연결하는 커넥터 몇 개만 체결하면 됩니다. 진짜 레고 블록처럼 조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2023년 인베스터데이에서 직접 제시한 목표치에 따르면 공장 면적을 40% 축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인력은 30% 축소, 생산 원가는 50%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기가 캐스팅 적용으로 기존에 용접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그냥 하나로 퉁퉁 찍어내니까 스탬핑이나 용접 단계도 100공정 이상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어요. 게다가 사이버캡은 총 부품수가 모델3 대비해서 절반 수준이라고 하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문짝도 2개밖에 없고 사이드미러도 없고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은 3만 달러 혹은 이하, 생산 속도는 10초에 한 대꼴 이게 가능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혁신적이라는 거 알겠는데 이걸 그래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팔겠다는 건가? 이건 아직 조금 더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면 사이버캡은 핸들하고 페달이 아예 없는 차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컨셉트니까 이게 되지 실제로 양산돼서 차가 나오면 핸들 페달은 붙을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사이버캡은 진짜로 핸들하고 페달이 없는 상태 그대로 출시가 될 거라고 해요. 일단 의도는 알겠습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철저하게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 언슈퍼바이스드 FSD 전용차로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던 FSD는 슈퍼바이스드였습니다. FSD 기능을 작동시키고도 전방 주시는 잘 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운전자가 직접 차를 조작해야 되는 분명한 감독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레벨 2 플러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사이버캡에 사람이 조작할 장치를 아예 빼버렸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진짜 무감독 FSD를 하겠다는 거죠.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든 유튜브를 보든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이 목적지만 입력하면 차가 알아서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FSD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고도화됐는가 하는 건데, 테슬라는 사이버캡 1호차 소식을 공개하면서 FSD 누적 주행거리가 80억 마일을 돌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작년 12월에 70억 마일이었는데 2달 만에 지금 10억 마일이 추가로 쌓인 거예요.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데이터 축적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FSD 누적 주행거리가 중요한 것이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월에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려면 약 100억 마일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지금 목표치의 80%를 달성한 거고요. 데이터 축적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져서 2달 만에 10억 마일씩 쌓이고 있으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100억 마일 도달 시점은 올해 6월 혹은 7월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공약대로라면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 출시가 올해 6, 7월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반신반의하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는 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감독 FSD 소프트웨어가 완성돼서 실제로 사이버캡이 핸들 페달 없이 출시가 된다고 가정해보면 아직도 하나 더 넘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법이 있잖아요. 미국도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FMVSS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자동차의 핸들 페달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FMVSS 넘버 135에서 풋브레이크, 넘버 126에서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공식 문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이나 핸들이 없는 차는 원칙적으로 공도 주행도 할 수 없고요. 일반 판매도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핸들 페달 없는 아마존 죽스 같은 자율주행 차는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이건 면제 조항을 받고 달리는 겁니다. 2022년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서 이 규정을 일부 개정해줘서 ADS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에 한정해서 핸들, 페달이 없어도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페더럴 레지스터에 2022년 3월 30일자로 최종 규정이 공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통적인 제어 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는 제조사당 연간 2,500대까지만 도로주행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웨이머니, 죽순이 하는 회사들도 모두 다 이 예외 규정을 통해서 지금 미국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규정대로라면 테슬라 사이버캡 역시 연간 2,500대까지만 핸들 페달 없이 도로주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건 테슬라의 목표와는 너무나도 다른 숫자죠. 사이버캡의 연간 생산량 목표는 200만 대에서 300만 대입니다. 이 숫자가 생산되지 못하면 3만 달러라는 단가도 불가능하고 일론 머스크 본인도 1조 달러짜리 보상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플랜 A는 법을 바꾸는 거죠. 지금 2,500대 한계라는 게 FMVSS 기준을 못 맞추는 차에 대한 예외 허가입니다. 기준을 못 맞추니까 예외를 신청하고 그 예외가 2,500대로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상을 전환해보면 예외를 신청할 필요가 없게 만들면 되겠죠. FMVSS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자동차에는 반드시 핸들과 페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으면 핸들과 페달이 없어도 된다로 바꾸면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FMVSS 기준을 충족하는 차가 됩니다. 예외 신청도 필요 없고 2,500대 한도도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수백만 대를 그냥 찍어내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에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4월에 자율주행 차량 규제 완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고요. 9월에는 NHTSA가 운전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FMVSS 기준들을 자율주행 차량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규정 제안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의회에서 Self Drive Act라는 법안 초안이 나왔어요. 이게 통과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율주행 차량만을 위한 연방 법률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주마다 규정이 다 다른데 연방 단일 기준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50개 주를 따로따로 뚫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될 건 이 Self Drive Act 법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7년에도 나왔고 2021년에도 나왔고 두 번 다 폐기된 후에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건 방향은 분명히 규제 완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거나 지체되면 어떻게 하나? 플랜 B가 가동될 수도 있겠죠. 일단 핸들과 페달을 달고서 파는 겁니다.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무조건 이거
없이 내보내야 돼! 라고 하지만 정말 법 때문에 연간 2,500대밖에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핸들하고 페달을 달아서 소비자한테 인도를 하고 나중에 규제가 풀리면 이걸 재고하고 파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비교적 쉬워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미국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테슬라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테슬라 사이버캡이 우리나라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지 않죠. 테슬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사이버캡이 팔릴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미국 안전규정인 FMVSS를 충족한 차는 한국 KMVSS 안전기준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이에요. 연간 5만 대 커터 제한도 이제 폐지되니까 사이버캡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팔릴 수 있는 차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 도입의 기술적, 법적, 물량적인 단계는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입니다. 차를 수입해서 파는 건 자동차관리법이나 FTA의 영역이지만 그 차가 도로를 달리는 건 도로교통법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48조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향장치는 핸들이고 제동장치는 페달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를 운전자가 물리적인 핸들과 브레이크를 직접 조작해서 차를 통제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노머스 A2G나 42.의 자율주행차를 보면 이 청계천이나 정해진 도로에서만 달리고 있는 거죠. 결국 사이버캡이 이런 정해진 도로 말고 우리나라의 일반 도로를 달리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사이버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토노머스 A2G든 현대 42.의 자율주행차든 앞으로 나올 모든 완전 자율주행차가 똑같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술은 이미 사람보다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수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법은 아직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FMVSS를 고치고 셀프 드라이브 액트를 3번째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도로교통법 48조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사이버캡 하나를 수입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법적,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정말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사이버캡의 일반 소비자 판매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기는 합니다.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는데 이게 잘 작동돼야 되고요. FSD가 진짜 무감독으로 작동돼야 되고요. FMVSS 기준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내년까지 3만 달러짜리 사이버캡이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그림은 연출되지 못하겠죠. 과연 내년에 마커스 브라운리가 2천만 구독자 앞에서 시원하게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일론 머스크의 허풍으로 끝나서 마커스 브라운리가 머리카락을 지키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